원화가 다시 또 좀 약간 예. 강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데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뭐 SBS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 차례 원화는 이제는 추세가 그때 음. 그 9월 10월 달에 좀 원화가 이제 강세 반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가 좀 원화 약세가 마침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 원화 강세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 논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음. 이전에 있었던 원화 약세 국면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음. 않습니다. 음. 올해의 경제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리오프닝이 예상대로 될 수 있다라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하고 동반 움직임을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이 어쨌든 정점으로 갈 가능성. 지금 이제 가장 큰 논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뭐 2월에 있을 거고 3월에 있을 거고 네. 뭐 또 한 번 더 있을 거냐 여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논란은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거지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보더라도 거의 연준의 긴축은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라면 연준의 추가 긴축이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지금 이미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궁극적으로 현재 달러가 추세적으로 또 강세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가 좋아졌을 경우 은근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유럽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 수입이 많고 지금 중국인들이 유럽으로 관광을 다시 재개를 했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입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면 또 유로 강세는 또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화와 관련된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보다도 미국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는 한국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삼성전자하고도 연결이 되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그 월드뱅크에서 중국이 경제가 올해 좀 선방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수의 경제 기관들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네. 예.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선방을 함으로써 그나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는 될 거다. 뭐 더 6개월 전보다 좀 낮추긴 했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IMF 총재가 1월 1일에 중국 경제가 올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오프닝이 실패하고 코로나로 인한 그 타격이 더 커서 사실 중국 경제가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온도차가 상당히 큰데 그러면 이사님은 그러니까 월드뱅크 쪽의 어떤 전망에 더 좀 힘을 싣는 의견을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두 기관 말고도 네.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케네스 로고프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도 지금 중국 경제를 생각보다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보다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뭔가 크게 작용을 해서 중국 경제를 갉아먹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뭐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과감한 정책들을 많이 펼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국가하고는 다른 게 미국이란 국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일정 부분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용인할 수 있는 국가지만 중국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이라는 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할 거냐가 모든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중심에 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이 된다라고 하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경제를 방치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중국에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일반 휘발유라든가 그 우리가 전기차 말고도 일반 자동차에도 샀었을 때 뭔가 정책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소비와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중국 현지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발목이 잡힌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컸을 경우 환율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정책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편인데 미국의 어떤 그 정책 앞서 말씀드린 긴축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면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통화 정책에서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리오프닝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컸던지는 미국을 통해서도 아니면 각국을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꽉 갇혀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만끽을 하고 서비스업을 즐기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큰 걸 봤는데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기간도 길었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1년 이상 길었고 그리고 통제에 대한 방식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아예 못 돌아다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와서 리오프닝을 즐긴다라고 하면 전 예상보다 큰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에서 의견은 나뉘고 있지만 굳이 무게중심을 둔다라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